이게 하루에 이루어지면 너무 초현실적이지 않아요? 8월 2일 상황을 제가 조금 성격 규정을 해드리자면 8월 2일 상황. 이렇게 다급하게 온 외교안보 부처가 다 동원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저 사건 이첩을 일종의 항명, 심하게 얘기하면 그 쿠데타 같은 사건으로 받아들여요. 우즈베키스탄에 뭐 그 보드카 맛있냐고 그거 알아보러 전화했겠어? 그러니까 이날 경로는 수준이 달라요. 안보실 전체와 공직기강 비서실까지 나설 수 있는 노도와 같은 분야. 민주당이 대통령을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강행 처리했다고 생각을 해요. 덫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행위를 해줄 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해 보여요. 네네. 언젠가는 그 한번 윤 대통령하고도 한번 맞짱 뜨고 하려면 지구당이 필요해.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3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금 대통령의 전화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몇 통화를 했는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과연 개인 휴대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또 북쪽에서는 자꾸 뭘 또 내려보내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 함께 오늘도 두 분의 또 멋진 정치인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김종대 전 의원님 먼저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도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기대하십시오. 오늘 제가 오늘 구독자 딱 올려드릴 테니까 내 구독자 올라가는 거 보고 내 수위 조절을 올라가면 내가 터트린다. 아니, 다른 좋습니다. 방송에서는 의상도 이렇게 막 맞춰서 입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제 방송 중에 대충 이끌어가지고. 30만 돌파하는데 진짜 30만 돌파가 되면 반드시 보답을 해드릴게요. 항상 보답하는 네, 우리 보답합니다. 보답하는 정치. 네. 배은망덕한 우리 김병민 최고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보답. 목요일은 김종대 의원님 덕분에 국방 TV로 장르만 여의도가 변신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국방 TV. 아주 전부 좋습니다. 군부대 이슈밖에 없어요. 아니 좀 터지긴 터졌잖아요. 아니 뭐 다른 거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풍선도 터지고. 예. 또 김병민. 훈련병 안타까운 사고도 있어요. 그거 진짜 너무 계속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네, 군대에서 진짜 그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안 알려지게 참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그럼요. 좀 많이 네. 좋아졌 많이 좋아졌죠. 좋아졌죠 사실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일들이 또 끊이진 않고 있습니다. 자 신혜연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감기가 좀 걸렸어요. 예. 예. 지금 온유월 감기는 뭐도 안 걸린다. 아니 근데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까 진짜 무슨 중병에 걸린 것 같은.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까지 갑니까? 예.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괜찮으시죠? 아니 이 자식들이 그 똥을 보냈어. 이거 똥을 보내고 그러는 거야 이거. 참 이거 계속 발견돼 이거. 얼마까지 보낸 거야 이거. 끝도 없어요. 계속 나와. 냄새가 자꾸 나가지고 저 이거. 경남까지 갔다던데 풍선이. 의성에서도 뭐 발견이 되고 말이야. 이거 왜 전국을 똥을 보낸 똥판으로 거야? 만들어내. 아니 이거 북계 자식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왜 밥 똥을 먹고 보내고 자식들이 이거. 지랄이냐. 아니. 예? 아니 근데 진짜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똥은 왜 보내는 거예요? 아니 의사 진짜 전문가께서. 기분 나빠. 예, 이 부분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표현의 자유로 돼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그래가지고 느슨해졌단 말이에요 단속이. 그래서 이제 북해 그런데- 보내는 풍선들이 좀 있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걸 네. 항상 북한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측에서 온 오물덩어리라 그랬어요. 야, 그래서 실제로 진짜 오물을 보낸 실제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교정 규칙상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거고. 근데 이게 왜 오물이냐 하는 표현에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네. 북한에는 아시다시피 그 검사 키트가 평양에 한 개 있습니다. 예. 한 개요. 한 개.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식별이 불가능하거든. 이게 기념품도 방역이. 그래가지고 남측에서 온 오물덩어리로 그 바이러스를 비루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염병 비루스가 전파된다고 실제 얘기했고 너무 핑계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그런데 그런 그 연장선에서 벌어진 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입니다. 그게 방역 차원에서 그런 범죄가 저질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성의 한 명 탈북자 넘어갔다가 온 나라가 난리 난 적이 있어요. 방역에 무대책인 나라래 가지고 오물이라 그랬거든 항상 이 전단을. 네.
그래가지고 오물에는 오물로 대응한다는 메시지가 이번 달 26일에 나왔어요. 네. 아마 수거하는데 힘들 것이다. 아하. 이래서 오물을 날려보냈다고 경고를 했거든요. 김여정 담화문이 나왔죠. 그런데 네. 26일 날 그게 나오고 어제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저께 밤부터 날라왔는데 예. 그게 외교부하고 정부 청사 옥상에 정확히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랬는데 거기가 정밀 타격입니까? 그 저기 뭐랄까 한중일 무인기 정상회의가 무인기 끝난 좀. 이튿날 네. 외교부 위에 떨어진 네. 거니까 네. 제가 이 많은 군사 작전을 섭렵을 했는데 음. 이런 고난도의 그 분변 작전이라고 전략동은 처음이다. 처음 봤어. 진짜 처음 봤어. 내가 이런 걸 전사에서 본 적이 없어. 심지어 그리고 수백 개를. 북한에서 뭘 날려보냈을 때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이렇게 격분하는 것도 처음 봤어. 이건 반인도적이고 국제법 위반이고 즉각 중단하고 너무 더러워. 그다음에 이게 격추가 안 되는 게 풍선이라 격추도 어렵지만 격추하면 안 돼. 그러면은 똥덩어리가 아 떨어질 때까지 네, 기다리는 게 떨어지죠. 낫군요. 예. 차라리. 똥비가 된다고. 아 그러네. 변비가 내리죠. 네네네. 그래서 이건 격추가 안 돼. 네네네.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네. 참사. 그러니까 네. 자폭 그 타이머를 넣어서 타이머 달아서 스스로 예. 격추되게 해놨거든 이게. 아 그래요? 네. 자폭 타이머를 타이머. 달았어요. 네. 아 이게 안 가. 이게. 근데 이 비용 대비는 최고인 것 같아 그게. 지금까지 왔던 것들과 가성비 차원에서 그죠? 탄도미사일 발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이게 뭐 되죠. 돈이 들겠습니까? 똥을 그러니까. 보내는 게. 아. 근데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제 워낙이나 하도 하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다 실패하면 그 부담감은 굉장히 큰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냥 뭐 단신, 속보 처리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호들갑 떨면서 막 난리가 났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북에서는 야 이거 가성비가 너무 좋다. 그렇지. 아유, 더 뭐 보낼 수도 문자 있는 보내고 거다니까. 뭐 난리가 났었죠. 예, 이제. 정밀 타격 얘기를 하셨는데 정밀 타격은 아니고 타이머를 달아서 이제 딱 떨어졌을 때 여기 이렇게 안착되는 건데 신기하게도 청사에도 가고 또 CBS 방송국에도 딱 맞춰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당사에는 다음번에 보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와. 여기에 우리가 크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러워 죽겠어 아주. 아 이 똥은 사실 우리가 뭐 보내자면 더 보낼 수 있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조의 적벽 대전에 보면은 그 바람의 방향이 결국은 대전. 저기 똥 모든 걸 대전.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앞으로 기상청 뉴스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바람이 어디서 부는가를 봐야 되고 똥비가 내리기 남풍이 때문에. 불면 북한이 긴장하고 북풍이 불면 우리가 긴장하고 아 알겠습니다. 똥풍은 뭡니까? 아하 이거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이 얘기로 한 시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도는 뭐예요 그러면? 아니 그 그러니까 단순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거 말고. 그건 예. 김여정 네.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예. 아. 북으로 오는 풍선은 안 보이고 남으로 가는 풍선만 보이드나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것들에게 네. 보내는 우리의 선물이니 네. 성의껏 받아라. 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대북전단 심리전의 이제 그 양상으로는 교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제 민간 단체가 이제 북한 존엄 공격이라든가 1달러짜리 지폐라든가 네. 또 또는 탈북 권유 이런 내용들이 있고 예. 그러니까 막다가 이제 안 되겠거든. 격추도 안 되고 원래는 고사총으로 그냥 쏴서 격추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떼거지로 오니까 격추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대책 회의를 했겠지. 그렇게 보니까 이건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자. 교전 규칙대로 가자. 그래서 싸자, 이제 이렇게. 그러면 그런 거군요. 오물이 왔으니까 오물을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과정이 아니었을까. 아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뭐 다른 나라들은 뭐 탱크가 혹은 뭐 무슨 드론이 뭐 첨단 무기 뭐 K9 뭐 자주포 등등 이런 게 이제 등장하면서 뭐 각종 뭐 분쟁들이 발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거 외신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갈까가 나는 무척 걱정하고 민족의 있어요. 망신입니다. 이거.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약간 좀 음모론적이긴 하겠습니다만 혹시 이거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어떤 생화 공격에 대한 예비 공격 정도? 야, 나중에 우리가 그런 지금 여기다 우려가 뭐 있죠.
이렇게 보내면 니네 뭐 방법 있냐? 한번 죽어봐. 니네 전 국토에 한번 우리가 생화학무기 보내도 얼마든지 비용 안 들이고 보낼 수 있어. 이런 거에 대한 경고도 있죠. 겁주기 뭐 이런 거 아닌가? 아니 그 부분이 벌써 있습니다. 북한은 네. 20년 넘게 생화학 무기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신경가스라든가 탄저균이라든가 다양한 종류를 그러니까.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은 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도 이제 드론 사령부가 대응을 했고 네.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미군 정찰기 2대가 출동해가지고 똥풍선 감시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크게 웃어 크게 웃어. 네네네. 이게 말이 중앙일본 분변풍선이라 그래서 예. 저 동아일본 대변풍선이라 그랬어요. 근데 언론사별로 좀 언론사별로 다르군요. 표현이 약간 달라 요게. 다르네. 예. 그리고 언론사도 이걸 어떻게 표기해야 될지 무지 고심한 거야.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게 생화, 테러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네. 이 호들갑을 또 안 떨 수도 없는 거야. 이게 네네. 이게 이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 거죠. 이제 미군 정찰기가 왔다니까 일본에서. 이거 감시하러. 아. 자, 하여튼 네. 요 얘기는 이제 그래도 지금 하는 게 나은 게 이따가 식사 시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네네네. 차라리 지금 빨리 하고 넘어가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풍선 요 공격에 대한 이야기 그 잠깐 좀. 위성 쏜거 실패해가지고 약간 창피해서 더 이번에 아, 떼거지를 그랬었어? 보냈다 이런 해석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군사 정찰 위성은 뭐 조금 연기됐지만 네. 대신 이건 어떠냐. 이제 이런. 예. 근데 놀라는 게 이게 더 놀라거든. 그러니까 이게 놀라긴 놀라죠. 가만 있죠. 이게 조금 뭐라고 제가 표현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함이 있어 이게 이 사건이. 아니 정부 여당 뭐 합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신속하게 걷어들이는 거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똥수거 아니 그래서 수거는 좀 확실하게 했습니다. 생화학 처리반, 폭발물 처리반 네. 다 동원됐어 이번에. 그래요?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그래서 은가 치우고 계세요. 예. 이게 이거 무슨 군인들 개고생 시키는 겁니다. 우리 장병들 힘든데 이게. 우리 군사 전문가신데 지금 이런 논평을 북에 하고 있어야 대한 되겠어요. 강력한 비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네. 진짜 반인도적인. 반인도적인. 민족의 반역자. 네. 아유, 자 그러면 정상적인 뉴스부터 하나하나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일 크게 뉴스 터진 게 대통령이 직접 장관에게 그렇습니다. 전화를 아주 미묘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예. 거기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휴대폰으로 이거 전화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일단 여태까지는 우리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이 아니라 네. 대통령 개입 의혹이 됐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통보가 이루어졌던 게 지난해 8월 2일인데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과거부터 썼던 그 이제 검사 시절부터 썼고 뭐 혹자는 그 이제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 때 체리따봉 보냈던 그 폰, 네. 그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서 네.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3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이제 그런 기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병 특검이 뭐 부결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안에 이제 수사 대상이 대통령실로 돼 있었는데 네. 이제 이 정도면 대통령으로 대통령의 개입 의혹, 대통령을 좀 이렇게 명시해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이제 박 전 대령 보직해임 조치는 이 통화 이전에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통화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이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증거다. 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 갈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자신의 범죄 의혹을 감추기 위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수사를 방해한 것 아닙니까?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수사를 축소 은폐한 중대 범죄입니다. 네. 네, 박찬대 원내대표 이거는 수사를 축소 은폐한 중대 범죄다라고 규정을 좀 했고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그 개인적인 뭐 이전에 쓰던 폰 이런 것들을
안 쓰게 혹은 뭐 적게 쓰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만약에 쓴다면 어떤 위험들이 혹시 노출될 수 있는지. 예, 일단은 감청에 취약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휴대폰은 감청이 안 된다고 시중에 알려져 있지만은 네. 실제로는 뭐 최근에 나온 기술 정보를 봤을 때는 얼마든지 감청이 가능하고 이게 유사시한 안보상의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또 쉽게 파악이 될 것이고 네. 사실은 비화폰이라 하더라도 통화 기록은 다 남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암호 통신을 하기 때문에 예. 감청이 안 됩니다. 그 암호가 이게 감청을 해봤자 그냥 지지지직하는 소음으로 들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방에 그 음성이 음향이 들어가. 그 해선을 이렇게 해킹을 해갖고 들어보려 하더라도 예. 요건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돼 있군요. 예, 그런데 뭐 우리가 이렇게 일반 폰을 쓰게 되면은 이제 국제적으로 에슐론이라고 하는 에슐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네. 감청 위성을 운영하는 나라들 네. 이런 나라들한테 먹잇감이 될 수가 있죠. 아 그냥 일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저 감청 위성에서 네. 그 휴대폰에서 이렇게 나오는 여러 사람의 수많은 회선의 음성 데이터를 네. 이걸 빅데이터로 확보하고 있으면은 네. 어떤 그 음성 주파수 대역이 어느 회선에서 나오는 걸 찾아서 감청하거든요. 그게 에슐론이거든요. 네네네. 이런 걸 이제 중국, 러시아도 시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보안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이게 뭐 그럴 리야 거의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감청이 돼서 다른 나라들이 많이 들었다면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니 그러니까 이런 외신 문제가 있는 보도를 통해 알수 것이죠. 있게 저기 되는 건가요?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저 윤 대통령 성대모사가 본인보다 더 진짜 같잖아요. 그 그러면 대통령 할 감청될 때. 수 있겠네. 그러니까 감청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죄송하네요. 방송 중에. 그러니까 위성이 저기 오인하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에슐론인가요? 에슐론에. 네네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성능이 좀 떨어지는 위성인 경우에는 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기 시와 장소를 잘 가려서. 네. 네네네. 비화폰 쓰세요. 비화폰. 네, 용산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네. 아니, 대통령이 직접 지금 이렇게 개입한 걸로 유력하게 지금 보이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당에서나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일단은 여당에서도 특별하게 입장을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 중인 상황이고 수사가 사실 이 정도의 내용까지 다 나오고 있으니까 뭘 감추고 은폐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좀 한 거 아니에요? 은폐는 아닌 것 같은데 은폐는 아니에요? 수사가 좀 지지부진했다라는 네. 게 공수처 수사의 과거의 비판이고 뭘 갖고 수사가 진행되는 걸 막으려고 한 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전에 막 통화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올 때 뭐 이렇게 이제 통화한 게 맞으면 뭐 예를 들어 이종섭 장관이든 뭐 이쪽에서도 아니 뭐 대통령이랑 통화를 하기는 그날 했는데 뭐 그 관련된 얘기는 아니었고 그냥 뭐 일상적인 혹은 뭐 또 다른 뭐 업무와 관련된 뭐 얘기였다 이런 정도 얘기를 이제 전에도 많이 오픈을 하고 얘기를 해줬으면 그럼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뭐 하나 공수처에서 밝힐 나올 때마다 예, 뒷북 치듯이.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그러면 이제 의심스- 국민들 보시기에 예. 뭐지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 지금 오늘 아침에 조중동 이 보설로는 뭐라고 이걸 했을까 좀 찾아보니까 네. 아침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윤 대통령이 최상병 문제 국민께 설명할 때 동아일보는 뭐가 그리 급했기에 통화를 이렇게 했냐 뭐 이제 이런 방식의 논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병대원이 사망한 네네네네. 일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 해병대의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8명이나 다 줄줄이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져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까지 밀어붙이고 나라를 뒤집게 만든 사안이냐 그 정도까지 일이 아니라고 본다면 네. 정확하게 설명하고 끊어줄 수 있을 텐데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니 지금은 그거를 정확하게 끊어줄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본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라. 네. 지금은 그냥 계속 지켜보자. 뭐 이 정도 톤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화를 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휴대전화 통화가 이종섭 장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대통령 전화가 꽤 많을 겁니다. 네. 투머치 토커. 네. 예. 네. 그 전화를 좀 자주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당 현대연도 하시나요? 직접? 많이 네. 전화를 하는 과정인데 네. 이종섭 장관이 예를 들어서 네. 이날만 특이하게 전화를 받았던 건지 네. 아니면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의견을 교류하는 건지 오늘 나왔던 내용들 보니까
막 이게 설명이 없이 의혹이 막 커지잖아요. 네네. 대통령이랑 통화했더니 그다음 총리랑도 통화해, 이상민 장관도 통화해, 막 난리 났다 이렇게 경호처장이랑도 가고 통화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상황을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니까 8월 1일이 저녁에 잼버리 개막식이 있었고 그때가 완전히 폭염 온열진화로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네네네. 그 다음날 8월 2일이 수요일이고 목요일 오전 최고위 때 제가 이 잼버리 정말 너무 큰일 날 상황이어서 이대로 그냥 단순히 여가부랑 해당 담당 부처에만 놓고서 난리 난다. 그리고 나서 국방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뛰어듭니다. 네네. 군사작전하듯이 투입되고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총리 같은 경우는 화장실 청소 이거 하고 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거기 투입되고 총리가 있고 국방부가 가서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런 되게 것 좀- 때문에 한 건지 뭐 설명을 해줘야 나가갖고 저희도 얘기를 할 것 아니, 아닙니까? 그것도 굉장히 그때 급박한 상황이긴 했어요. 그 기간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그건 이제 8월 3일부터 일입니다. 예. 그렇죠. 3일부터. 맞아요. 그럼 8월 2일은 왜 했고 8월 3일부터 총리랑 통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의 뇌피셜의 추측으로는 8월 3일부터의 총리와의 통화는 이상민 장관, 총리, 국방부 장관 등의 통화는 아마 잼버리 후속 대응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근데 전에 거. 이 거는 뭐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줘야죠. 네. 이런 일련의 상황이 연장선인지 네. 아니면 우즈벡에 가 있어서 우즈벡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뭐 등등. 이걸 이제 더 막 다른 보도가 나와서 이거 했다더라 이런 네. 얘기가 나오기 전에 차라리 먼저. 선제적으로 좀 네. 공개를 하면 좋은데 그걸 좀 안 하는 게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뒷북 치듯이 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은 계속 끌려다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실드 치기도 어려워지죠. 쉴드라기보다는 저희는 진실을 얘기하니까 진실을 얘기하기 어려워지죠. 진실이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실드는 안 됐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 8월 2일 상황을 좀 종합을 해야 되는데 네. 오전 10시 반부터 경북경찰청에 해병대 수사단 사건 이첩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첩하는 중간에 11시경에 김계환 사령관이 다급하게 박정훈 대령한테 지금 즉시 이첩을 중단해라. 그러니까 아니 다 어제 보고 드리고 온 거고 지금 저기 이첩 중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오히려 핵심이 7월 30일, 31일, 그다음 8월 1일, 8월 2일 나흘이 이제 제일 핵심인 거죠. 지금 8월 2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8월 2일만 앞에 과정 다 빼고. 네. 예. 이게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랬는데 저기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은 밑에 수사관을 보낸 거거든요. 경찰청장에. 네. 경북경찰청에. 그래서 현장 그 수사관한테 다시 전화를 하는데 네. 안 받습니다. 그리고 11시 50분에 이첩이 끝나요.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대통령 첫 전화가 12시 7분에 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 장관한테 가고 네. 이날이 대통령 휴가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관저에 계셨다고. 예. 거기서 이제 처음 가고 1시간 동안에 3차례 가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가고 나는데 두 번째 전화 통화를 하던 그 무렵에 해병대에서 저 두 번째 통화가 막 시작되고 몇 분 후가 지난 시점에 불과 2분 후에 박정훈 대령을 김계환 사령관이 불러서 보직 해임을 통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통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국방부 쪽에서 사건 회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공직기강 비서실이 이때 전면에 등장하고 경북경찰청에 전화가 가고 그래서 사건 회수가 시작되고 그 다음인데 저기 이날 이제 보직 해임에 이어서 박정훈 대령을 항명 수객제로 입건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날 거의 저녁 다 됐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 이게 하루에 이루어지는 너무 초현실적이지 않아요? 너무 이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언론은 이거 사건 정리하는데 바쁘신데 네. 잠깐 텀을 내려놓고 이 8월 2일 상황을 제가 조금 성격 규정을 해드리자면 8월 2일 상황. 이날은 이렇게 다급하게 온 외교안보 부처가 다 동원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저 사건 이첩을 일종의 항명, 심하게 얘기하면 도전 내지는 이거 쿠데타 같은 사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정권에 대한 그러니까 도전. 정권이 이 자체가 네.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제2의 윤필용 사건이라고 나는 불러요. 이날은. 윤필용이요. 네. 73년도에 일어난 사건이 쿠데타 모의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장시간 통화를 하고 막 대통령실 전화가 오고 휴가가 있던 임종도 안보실 차장이 전화가 오고 경북경찰청 공직기강 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다 또 이날 하루에 통화만 수백 통이에요. 하루에만. 그러면 긴급 사태란 네, 얘기고 네, 네. 이거는 북한이 백령도 연평도를 쳐들어왔을 때와 비슷할 정도야.
그 정도로 네. 양이 많아. 그러면은 우즈베키스탄에 뭐 그 보드카 맛있냐고 그거 알아보러 전화했겠어? 아무려면 네. 거기 보드카 맛있긴 해. 아 그래요? 우즈벡이? 그걸 마십니까? 그 보드카 벨트잖아요. 북유럽까지가. 그렇습니까? 몰랐어요 저희는. 별걸 다 하시네요. 아니 그거 물어보러 전화했겠냐고. 알겠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에요. 이 날이 대통령실은 무언가 7월 31일 날 이첩을 보류하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네. 지금 이 시간부에 이첩이 되고 있다는 거는 해병대가 도전하겠다는 얘기냐. 이러면서 그 항명수계라는 무시무시한 예. 제목이 붙은 이거는 항명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아하. 그래서 항명으로 봤기 때문에 항명수계로 경로가 있고. 입건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날 경로는 수준이 달라요. 이거는 대경로. 저기 안보실 전체와 공직기강 비서실이 까지 나설 수 있는 노도와 같은 분노. 극대노. 그러면서 이걸 긴급 사태로 봤다는 얘기예요. 네. 난 그래서 이거 제2의 윤필용 사건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같은 시각에 해병대에서는 어리둥절한 게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한테 이첩 보류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어요. 네. 맨날 중간에 끼어가지고 우유부단한 행태만 보인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항명수계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충격받은 게 김계환 사령관이에요. 아니 왜 이런 제목을 우리한테 우리가 무슨 항명 집단이고 우리가 무슨 쿠데타 세력이냐 왜 이러냐 하고 저항하다가 나중에 무너지지만 첫날 반응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은 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저는 뭐 폭우가 내리고 뭐 이러는 재난 사태보다도 이때가 비상 사태 아니 근데 비슷한 개념이다 이게. 말씀드리면 박정훈 대령이 수사 자료를 그렇게 해서 넘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지 맘대로 넘겼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화가 났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렇게까지 극대노할 일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7월 31일 날 대노해서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류하라고 네. 그랬는데 이첩이 됐다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대통령실은 사실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던 이종섭 장관을 수행하던 박진희 보좌관이 네. 이걸 언론에서 주목 안 하는데 김계환 사령관한테 보낸 그 카톡 메시지를 보면 제대로 수사단을 이첩 보류하라고 지시했냐 사령관이 이걸 알고 싶은 거야. 우즈베키스탄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거든. 절대로 일어날 리가 없고 장관도 7월 31일 날 지시를 했는데 해병대 사령관이 제대로 지시하셨습니까? 이걸 알고 싶은 메시지가 우즈베키스탄에 온 거예요. 이게 그대로 대통령실까지 같은 정서라고 보면 도대체 해병대에서 사령관은 분명히 통제했을 건데 수사단이 이걸 어기고 갔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제 충격이 커져가지고 네. 이건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지. 항명 맞지? 이 분위기로 돌아간 거지. 아니 근데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이렇게 무슨 검사가 막 뭘 수사해요. 기업 수사 막 하는데 이제 부장검사가 어디서 로비 받고 와서 야 그거 그만 수사 좀 덮어라 아하. 했는데 밑에 개별 검사가 끝까지 막 자기 몰래 막 해서 수사를 해. 그럼 이제 부장검사가 이 녀석아 그거 아니래도라고 하다가도 에휴 그래 넌 진짜 못 말리겠다 이러고 이제 보통 영화에서 넘어가잖아요. 아름답게. 전형적인 국정원 접근 사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게 검사로서 오래 이렇게 경험이 있으시면 아휴 정말 못 말리겠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건 이거를 항명 수계 막 무슨 반역으로 생각하고 이건 너무 항명수계는 반역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전시의 사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항명수계면은. 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극 대노는 아무튼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개인 시나리오. 개인. 자막 올려. 개인견의 하나만 빨리 올려. 상상 추정에 따른 내용들이고 네. 일단은 팩트로 확인된 건 대통령과 이종석 장관의 통화가 있었다. 그 세 차례 통화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을까인데 지금 합리적인 상상으로 추론하건대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예. 했을 가능성들이 예. 그래도 일부 있지 않겠는가 하고 추정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네, 네. 근데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대노 발언 등이 있었을 때도
대통령의 얘기인 것으로 이제 전달되는 언론 보도에는 8명을 줄줄이 초급 간부까지 다 처벌하는 건 가혹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한 해병대의 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문제 인식은 있었던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근데 그 예. 문제 인식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전달했고 네, 네. 그 이야기를 전달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정부 군이 움직였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사안의 핵심 본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남은 키는 여전히 이종석 장관 한 명이 남는 거죠. 음. 직접 대통령이 딴 사람이랑 연락을 해갖고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종석 장관이 나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미 국회와 재판에 너무 많은 위증을 해가지고 전화 받은 적 이종석. 없다. 예. 이종석.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더, 그리고 김기환 사령관도 저 임종덕 안보실 2차장으로부터 딱 한 번 이 사건과 관련해 전화 받은 적이 네. 있다. 이게 증언에 지금까지 나온 전부예요. 그런데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카톡,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기록이 무더기로 나와 버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작년에 했던 말을 번복할 수 있냐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미 해병대 사령관 무너져가지고 공수처에서는 묵비권으로 모두를 바꿨고 유재훈 법무관리관도 기억이 안 난다로 바꿨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부인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옛날에 조국 전 장관 수사받을 때 하도 얘기 많이 해서 묵비권으로 바꾸는 그런 기준이라는 거죠. 아 그게 조국 장관. 거기 조국 장관 또 등장합니까? 묵비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그래,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지시를 하거나 할 때 뭐 디테일한 내용은 통화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그게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하셨던 걸까요? 본인이 아니, 이제 그 그러니까 혐의로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대통령은 예. 이렇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다 지시가 된 내용이고 예. 장관이 다 수명을 했고 실제로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나온 해병대 그 정훈공보실장의 증언은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료 지시가 있었다. 이게 다 증언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수도 없이 2중 3중 잠금 장치까지 다 했는데 이게 풀린 겁니다. 이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태가 아니라고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네. 항명수계라는 말 뜻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는데 막상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이 몰랐던 것은 김계환 사령관이 확실하게 박정훈 대령한테 지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저기 그 최초에 이거 이첩 보류하라는 지시는 네. 이미 이첩이 되고 있는 그때 최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김계환 사령관은 이게 박정훈 대령이 이첩 보류를 했을 때 문제점을 요약해서 보고를 하니까 네. 그 말도 맞고 그런데 대통령은 경로했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중간에서 자기가 뒤집었을까봐 끝까지 결정을 안 내리고 시간만 질질 끌고 무슨 똥매령 강아지 마냥 낑낑대다가 똥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네. 죄송. 네. 그러다가 저기 뭐냐 급기야는 8월 1일 날 오후에 저기 박정훈 대령이 내일 이첩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휘 보고할 때도 아무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때라도 불러가지고 이건 대통령실 입장이 이렇고 이러니까 내 판단은 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뭔가 지휘관으로서의 그 책임 있는 그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 전날까지 안 나왔다고. 그러면 박 대령은 나는 사령관한테 보고하고 가는 거야 지금. 네. 이게 왜 항명이야? 아, 너무 억울하지 본인은.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런 재판을 받아야 돼? 예. 그런데 하루 만에 저기 뭐냐 오전에 11시 50분에 이첩을 완료했는데 그날 오후에 벌써 항명 수계로 입건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큰 힘이 작용한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고려하고 뭐 따져보고 이럴 시간도 없이 굉장히 빨리. 아 무슨 법률 검토를 합니까 이 시간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법률 검토를 그리고 회수까지 다 완료했으니까 네. 줬던 이첩서를 뺏어오는 것까지 그날 저녁에 다 된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 이게 어떻게? 김종대 전 의원의 이런 분석에 굉장히 감동 받으셨는지 밤송편님이 3만 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그렇다고 돈 김종대, 갓종대, 종대신. 예. 아니 뭐 돈 내가 받고는 또 가끔 예. 이런 소리는 듣죠. 그런데 뭐 조금 더 보내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요. 여기에 또 너무 크게 반응하지 근데 어쨌든 마세요. 그 이런 내용들이 네. 박정훈 대령 재판이랑 공수처 수사, 경찰 수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특검이 결국은 부결이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22대 1호 법안으로 한다고 하고 그럼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22대 국회를 이제 말하는 거죠. 시작이 예, 돼. 오늘부터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기보다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저는 특검을 결정짓는 건 의석의 힘이 아니라 결국 여론이라고 보거든요. 네. 아무리 여소야대 국면 뭐 만약 야당이 소수당이고 여당이 다수당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가 그랬죠.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적 여론이 막 세려가면 결국 거기에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도 야당의 손을 들면서 합의 처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 얼마 전에 있었던 과정에서 이제 부결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부결을 했을까? 뭐 단일대우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만 이게 박주민 의원 정도의 논조를 가지고 쭉 접근을 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함께 좀 진실을 규명해 보자. 그럼 이 내용들을 보고 사실 마음이 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부결 처리를 해서 끝낸다 하더라도 22대 국회 넘어가게 되고 또 결국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자청해서 특검을 받겠다고 하니까 그럼 공수처 수사가 정리될 때까지 최소 2-3달이 걸린다 치면 그냥 내내 이 이슈로 가는 거예요. 내내. 그래서 이럴 때 그냥 빨리 끊고 정리해 가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여당이 오히려 우리 입장을 만들어서 합의 처리하는 방향을 만들면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힘이 실렸는데 네. 힘이 실린다기보다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그냥 대놓고 탄핵 열차 뭐 탄핵 마일리지 쌓고 있다 당장이라도 임기를 끝장낼 것 같은 목소리를 계속 높이니까 여기에 일방적인 민주당 처리에 싹 손을 얹기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네. 살아있는 이슈고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선일보 사설을 소개해드렸던 이유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그 얘기들, 네. 예, 그러니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안이 갖고 있는 본질이 요만큼의 본질이라면 네. 지금은 제가 느끼는 느낌은 이만큼 커졌어요. 본질보다 훨씬 더 중간에 처리하는 과정 때문에. 근데 만약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놓쳐버리게 되면 그 다음은 계속 곱절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22대 국회의원들도 성향 친윤 비윤의 성향을 떠나서 결국은 여론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의원들도 같이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그래서 조금 더 조속하고 빠른 해명과 그다음 어떻게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조금 더 진전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네. 정청래 의원이 제2의 태블릿 PC다. 이거 위법이면 탄핵 사유된다. 이제 이런 네. 조금 또 강한 이렇게 이야기를 얘기하면 이제 안 움직인다니까요. 국민의힘이 네, 이렇게 아, 얘기하면. 오히려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좀 네. 작아지는 거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로 탄핵 얘기. 예, 그러니까 아니, 저도 탄핵 얘기하는 거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은 최상병 자체에 좀 집중하셔라 이런 말씀을 민주당에 좀 드리고 싶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는 역사적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87년 초에 그해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대통령 직선제가 쟁취된다고 말하는 전문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2월에 박종철 사건이 있었다고.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고. 네, 그래서 네, 네. 여기서 이제 국민적인 분노가 그 일어났고. 분노와 이 진실 규명의 열정이 집약이 되다가 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그 검사하고 의사들이 빼돌려준 정보를 폭로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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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는 순식간에 뒤집혀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당장 뭐 탄핵이다, 퇴진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그때 우리 이 민주화의 출발지에 있었던 시민들이 그런 거에서 너무 속상하고 분노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저기 한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감히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보여주느냐. 네. 그때는 사실 여권이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29 선언이 나온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순간에 이래 보면은 지금도 계속 우리 군에서 우리 병사들이 죽어서 나가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서 아직까지도 이 항명 재판을 받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걸 한번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결단을 내릴 집권 세력이 아니라면 그 다음엔 심판을 떠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4.19는 왜 일어났습니까? 김주열 학생의 그 저 시신이 발견되면서 뭐 일어난 겁니다. 이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때마침 이렇게 많은 어떤 그 통화 기록이 방출되고 있는 이 시점이 진실 앞에 겸손해야 될 이제 시점이 왔으니 더 이상 회피하지 말자. 네. 이번만큼은 야당한테 한번 지자. 아. 아니 이런 이야기가 집권 세력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6.29 선언이 그때 있었길래 망정이지 더
비극적인 사태로 얼마든지 갈 수도 있었던 네, 네, 겁니다. 그때 이미 군에선 계엄을 검토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네. 역사는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힘에 이런 파국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민주당이 할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다시 명예혁명으로 이렇게 끝나야지. 이런 게 파국으로 가서야 되겠냐는 거지. 이런 얘기를 호소하면서 네.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도 네. 안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기는 길이라고 네.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꾸 탄핵 얘기를 하니까 같이 뭔가 협조하고 싶고 뭔가 합의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지금 현재 분위기나 뭐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같이 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맞춰서 국민의힘도 변화하는 지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이게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어제 그제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정치인 하나 꼽으라면 저는 나경원 의원을 꼽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개헌하면 여의도 정치인들 다 개헌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 개헌하는 거에 대해서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했고 네.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음. 근데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열린 자세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열어놓고 얘기하자. 난리가 났잖아요. 났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수습하셨잖아요, 바로. 오늘도 라디오에서 수습하는데 네.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조국 혁신당에서 3년은 너무 길다. 3너길 얘기하고 그러니까 탄핵이냐 아니면 임기 단축하는 개헌이냐 이렇게 딱 들이대고 있으니 여기에 개헌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얘기를 꺼내면은 갑자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하게 되는 것처럼 프레임에 탁 씌우게 돼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최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안타깝고 진실 규명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다면 사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엄청난 책임이 돌아갈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도덕적으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게 있으면 고개도 숙이고 그 과정에서 참모진들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면 또 거기에 대한 정리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런 일들이 없다는 점들이 지금 현재 아무튼 22대 국회에서 조금 진전된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군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으면은 뭐가 좀 책임이 필요하잖아요. 지난 네. 2년을 복귀해 봤을 때 제일 안타까웠던 건 이태원 참사 있고 난 다음에 이상민 장관 등 누군가도 아무런 정무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건데 네. 이번에 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사단장까지 처벌할 일이냐라는 건 법적인 문제에서 처벌 사항이 있지만 정무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로 보면 누군가 그 정도 사항이 아무도 책임을 안 지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윤석열 정부가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민들 보시기에 정무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모습을 네. 한 번쯤 보여주면서 바뀌는구나라는 이미지가 지금은 꽤 중요할 때다. 네. 그럼 최상병 건이랑은 별건이지만 어저께 또 대통령이 네. 또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5개 법안 중에 4개 법안 거부권. 네. 그럼 이제 뭐 14번째 거부권이라고 예.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뭐 4개의 법안에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시사를 한 건데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쓴다는 게 이건 민주당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강행 처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무조건적인 일방적 강행 처리를 그러면 그냥 가만히 넉놓고선 있으라는 거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지만 이걸 일반 국민들이랑 진지하게 토론해 보면 이거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빨리 처리해라. 이렇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프레임 덫에 덜컥 걸린 거죠. 대통령은 국민들이랑 행사. 소통하지 않고 무조건 거부권 행사해.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 있는 이 프레임을 덫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파격적이고 국민들이 볼 때 이런 것들이라는 혁신적인 행위를 해줄 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하면서도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코너에 몰려가면서 약간 외골수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그리고 겁니다. 선제적인 무언가를 기대하기는 아, 예. 현재로서는 쉽지 않죠. 아직 임기가 반이 넘게 남았는데 예. 그럴 수도 있죠. 할 수 있다. 예. 저기 확실한가요? 이승만의 길을 갈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네. 절묘할 때 나오시네. 조국 뭐 대표. 작은 속보 작은가요? 네. 이게 속보를 하나 전하면 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네. 보석이 허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큰 속보죠. 장남만 너희도 19일 163일 제가 드디어 나오게 만에? 됐습니다. 예. 제가 노래도 요즘 주얼리 노래밖에 안 듣습니다. 보석 노래 정말 많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니, 한번 물병 좀- 다시 가져와 물병. 물병 네. 어디 있습니까? 물병- 시시야. 아빠 간다. 우리 강아지 이름입니다. 한번 나오셔야죠. 아니 소나무 다 데려다 놓으세요. 눈물 납니다. 보증금 장애 집회- 3천만 원,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예. 돈이 돈을 뭐 많이 관계자 내야 됩니다. 없으니까. 예.
장외 집회에서 또 대통령과 정부를 압박하는 당수가 한 명 더 늘었군요. 예, 그러네요. 아니 에슐론 위성이 헷갈린대잖아 지금. 나온 줄 알고 벌써. 광주하고 여기 서울에서 똑같은 음성 대역폭이 나오잖아 지금. 이게 이 남의 나라 그 혼란을 좀 안 되고. 네. 그랬는데 선거 때 저거 해달라 그러니까 그때는 안 해주다가 아. 이젠 또 해준단 말이오. 예. 그때 저기 선거 유세하면 네. 거기에 사건 관련자가 유세장에 올 거 아니냐. 그럼 입을 맞출 수 있다. 그게 판사가 보석 불허한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때는 저기 방송 토론 좀 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접촉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안 된다 그러더니 이제 선거 끝나니까 이제는 또 저기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난 좀 혼란스러워요. 이런 거 좀 일관되게 좀 합시다. 일관되게 좀. 예. 자, 그리고 좀 안타까운 사건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그 육군 훈련병 네. 연결식이 고향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오늘 이 일이 일단 뭐 군사 또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뭐 이런 일들이 아주 없진 않았으나 이번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좀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훈련을 막 그 완전 군장에 뭐 네. 표기에 막 구보를 시키고 뭐 이랬다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감정적인 지휘를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네. 군장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책 네 책을 권을 놓고. 더 집어넣었다. 그건 정말 아니 표준 군장이란 게 있는데 본인도 이거는 이제 뭐- 너 맛 좀 봐라 하는 난 느낌이 들어요. 그런 감정이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완전 군장을 하면 구보가 어렵습니다. 보행을 어렵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킨 다음에 팔굽혀펴기를 또 시켰다는 거거든요. 아니, 규정이 위반이죠, 아예. 애초에. 그러니까 이럴 때 완전 군장한 채로 그리고 구보를 가장 시키는 거. 규정만이 따지는 게 훈련소예요. 예. 대부분 이제 그 FM대로 한다는 군대 말 있잖아요. 네. 이게 필드 매뉴얼의 약자인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데가 훈련소인데 음. 거기에 중대장이 입회했다는데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첫 번째로 이건 감정적 지위 아니냐. 이게 교육 목적을 일탈했다. 두 번째는 초동도치가 안 됐다. 이게 이제 응급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저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장기가 파열되는 상황이었다면 네. 초동 응급 조치인 그러면은 왜 제대로 못한 것이냐. 이 부분이 또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전반에서 흐르는 어떤 그 군의 어떤 그 저 지휘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그 중대장 외에도 간부가 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얼마 전에 육군 저 30사단인가요? 거기서 수류탄 사고가 또 있었는데 네. 이때도 군의 무성의가 또 드러납니다. 아시다시피 5년 전에 저 육군 50사단 그 대구에 있는 사단에서 똑같은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걸 수류탄을 던지려고 뒤로 손을 내비는 순간 이 미끄러졌구나. 뒤에서 터졌죠. 수류탄이 잡은 상태에서 터진 거예요. 네네. 이때는 어떻게 조치했냐면 정군의 수류탄 50만 발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혹시 불량 수류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절로 터지는 수류탄 몇 발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요. 그 이후로 대책이 돼가지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정군이 엄청난 노력을 들였는데 이번에는 사건 조사도 안 해본 상태에서 손을 들었는데 뒤에서 터졌다. 이게 설명의 다예요. 아니 조사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최근에 군이 책임 회피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 농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건까지 해가지고 네. 최근에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허구한 날 지휘관 인사를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대장 전원 물갈이 잊어버릴만 했는데 또 바뀌어. 군사령관 바뀌어, 군단장 바뀌어, 그러면 연대장까지 바뀌어. 이걸 인사를 그냥 돌리니까 원래 3년을 부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1년도 못한 지휘관들이 수두룩하고 매일 업무 보고 받다 바뀌고 네네네. 매일 이 지경이 돼 왔으니 전반적으로 붕 떠가지고 저기 집중을 못하고 네. 지휘관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런 식의 군 운영이 이게 이게 이런 뭐 식으로. 불가피한 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특히 이런 훈련병을 막 자기 감정이 뭐 자기가 너무 미워 보였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말을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정도로 거의 뭐 고문에 가깝게 뭐 그런 얘기도 실제로 좀 많이 아니, 나오고 생활관에서 떠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거 그래서 좀 뭐 제대로 군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그거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빨리 병원에 보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건데 이거
병원도 제대로 안 보내고 그냥 아하.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짚을 거는 네. 그 훈련병 사망을 하고 네. 정말 신속하게 경찰이 처벌했어요. 이번엔 오. 정말 바로 했죠. 예. 와, 저렇게 이번에는 또 이 최상병이 문제가 되니까 아예 초동단교에 경찰을 입회시켜가지고 정말 신속하게 했는데 원래 군사법제도가 저렇게 하라고 법을 개정한 거예요. 네. 저렇게 하라고. 네네. 근데 이번에는 딱 현장 상황이 나오니까 바로 신속하게. 이번에는 이러면 누가 사단장 노릇하란 말이야. 이런 말은 또 없었어. 굉장히 신속했어요. 이번에는 또. 아. 네. 이게 바로 최상병의 피해 대가가 피해 그 교훈이 어쩌면은 이번 이첩에는 또 이렇게 작용을 했던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네. 인과관계가 다 있다는 게 참 네.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 얘기 이제 해볼까요? 네. 네, 그 법무부가 예고한대로 고검 검사급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차장부장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 발표했는데 사실 관심사는 그거였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팀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앞선 대검 그 검사급 인사에서 뭐 성경호 중간지검장 1차장, 4차장 다 교체가 됐기 때문에 지휘부는 교체됐고 실무 라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가 많았는데 명품백 수수 사건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김승호 1부장 네. 유임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담당하는 최재원 반부패 2부장 유임이 됐습니다. 예, 법무부가 주요 현안 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라는 입장 그러니까 밝혔습니다.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들은 보내고 네,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검사들은 두고 네. 요 정도 생각하면 됩니까? 예. 요건 뭐 수사를 좀 이어가겠다는 의지. 눈치를 좀 봤다. 어떻게 해석하면 여기에 부장 검사까지 다 바꾸면은 수사팀 전원 교체가 하는구나. 네. 그리고 나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 할 텐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잖아요. 당연히 일단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네. 신속하게 수사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검찰총장의 얘기들이 이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은 마련됐다라는 거고 검찰총장의 의사가 좀 많이 반영된 걸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그 정도는 진행됐다면 아니다. 싹 다 바꿨겠지만 일단은 이 인사들이 남아 있으면 수사의 연속성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네. 이원석 총장이 말한 것처럼 조속한 시기에 매듭을 져야 되잖아요. 매듭을 짓기에 가장 간단한 사건은 누가 봐도 명품백 수사. 네. 이거는 이제 매듭을 짓고 가야 되니까. 그럼 네. 대단하게 처벌받을 만한 사안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탁금지법의 처벌 대상도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은 거 딱 하나는 대충 서면 조사 받고 끝내냐, 아니면 진짜로 소환 조사 받아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성역 없이 끝내냐라고 하는 딱 그 기준점이 남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제대로 해줄 때만이 민주당이 특검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딱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잘 매듭을 못 짓고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면 또 다시 특검 공세에 놓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 뭐 특검으로 한번 가지 않을까 싶기는 수사를 잘 한데. 매듭을 치면은 또 그럴까요? 아니, 명품백 수사 같은 경우는 네. 수사를 딱 정리하고 났는데 네. 그리고 나서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울걸요. 도이치모터스도 그거는 또 이제 있으니까. 그게 조금 약간 애매하죠. 네, 그게 좀 애매해요. 그거를 얼만큼 정확하게 수사를 해갖고 정리하느냐가 핵심일 텐데 아무튼 두 개가 다 맞물려 다른 일들이지만 네. 대한민국 영부인을 두 번 뭐 소환 조사를 하거나 막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 진행되게 된다면 한 번에 이 일들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를 통한 도이치모터스가 만약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정부대 탈탈 털었던 거라면 뭐 불기소 처분이든 빨리 정리해줘야죠. 네. 김 여사 수사팀 외에 조금 주목해볼 만한 검찰 인사 포인트가 네. 그 민주당 돈봉투 사건 지휘하는 4차장에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 임명이 됐는데 이제 이분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랑 이제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이 이게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에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 그 성남 FC 의혹 수사할 때 같이 수사했던 네. 그런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그 이제 타이 이스타제 채용 의혹 조사하던 이제 이승학 형사 3부장이 이번에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사람은 좀 이창수 지검장 픽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렇게 이제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뭐 요거는 뭐 특별히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뭐 특별히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예. 본인 분야가 아니면 이렇게 무관심하시군요. 하도 뭐 다른 사건이 흘러가서 이런 건 사건 축에도 뭐 사건 아, 축에도 그럴까요? 대통령은 어떻게 좋은 말씀 주셨네요. 요 사건은
그래도 법과 정의를 좀 세워 주셔야죠. 우리 검찰이 일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점심 뭐지 그? 아이고 점심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대표님. 아니 고기가 나오나 그? 고기는 안 나오죠. 김치찌개는 있는데. 자 알겠습니다. 그저 우즈베키스탄의 그 보드카 그 보드카 맛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세요. 네. 자 씁쓸하구만. 끝으로 요거 잠깐만 볼까요? 그 지구당. 네. 네, 돌아온 지구당. 지구당. 이거는 네. 이제 김병민 최고가 또 여러 네.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뭐 처음 아닌가요? 이렇게 의견 합치를 이룬 거? 네. 네, 뭐 지구당을 좀 부활하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뭐 김영배 의원이 뭐 법안도 벌써 발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구당이라는 게 뭔지 뭐 좀 네.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부활하는 게 옳은 건지. 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원외위원장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예. 선거 때마다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은 현역 의원들의 벽에 맞춰서 통과가 거의 안 됐던 건데 네. 2002년도 차떼기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차떼기 사건 때문에 부정한 돈들을 어떻게든 막아세우는 정치 개혁하자고 오세훈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 제가 없앴습니다. 네. 금권 선거를 획기적으로 죽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 그래서 투명한 정치 풍토를 만들겠다고 정치관계 3법을 개정합니다. 그게 예. 나중에 오세훈법이라고 불렸고 네. 옛날엔 법인에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걸 못 받게 개인으로 줄이고 그리고 지구당이라고 하는 이 각 지역마다 있는 지구당이라고 하는 조직 여기가 돈 먹는 하마로 불렸던 곳인데 이거 다 없애버리게 된 거죠. 네네. 없애버린 상태에서 20년이 지났는데 세월이 바뀌면 바뀐 옷들을 입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세월이 바뀌면서 지역에는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이라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건 사실상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다 불법이에요. 네. 근데 현실로 활동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외위원장들이나 이 민주당의 지역위원장들은 이거 좀 제발 합법화 시켜달라는 목소리가 크고요. 근데 그게 허들을 자꾸 못 넘는 이유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돈 먹는 하마 지구당의 네. 기억이 아주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활한다 그러면 다시 돈 정치 과거로 퇴행하겠다는 걸 아니하는 네, 여론이 네, 있어서 그러면 지구당을 부활하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치 개혁이 같이 마무리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2대 국회 들어서 민생 법안과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내팽개치고 너희들 필요한 것만 일사천리 처리하는 것 아니야라는 여론들이 있어서 네. 아무튼 이거를 잘 조정해서 처리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이슈에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빠르게 선점을 했다. 아니, 그 지구당 다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병민 최고는 찬성. 원외위원장들 원외- 찬성하죠. 제 이중적 지위가 있는데요. 네. 원외위원장 입장에서는 찬성하는데 예. 네. 좀 젊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지구당만 부활시키면 또 하나의 기득권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국회의원이 기득권이고 네. 지구당 위원장도 기득권 이게 지금도 지구당 위원장이 저걸 딱 지키고 있으면 새로운 정치 신인이 가고 이걸 업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합법화시키고 후원금도 받고 뚱뚱하게 만들면 이 지구당 위원장이 국민을 위해서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네. 위에 있는 당 대표만 보고 있으면 또 하나의 기득권이 돼서 참신한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들이 닫히거든요. 저는 제 기득권을 공고히 하니까 네네네. 그런 이중적 지위에서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합법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구당 부활 하되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득권을 어떻게 과거 오세훈법을 이어가듯이 내려놓을지 이게 핵심이어서 플러스 알파가 빠져 있다. 기득권은 내려놓되 대신 지구당 만드는 건 찬성. 네, 합법화를 시키되 그게 또 하나의 기득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더 가열찬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 중이에요. 뭐가 있을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구당 자체가 기득권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네. 국민들이 원할까요? 그건 원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네. 정치 공급자의 언어나 공급자의 마인드에서는 다 필요한데 네. 정작 정치 소비자나 정치 수요자 입장에서 지구당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로 그럼 이재명 대표 왜 찬성할까? 원내 싹 장악했잖아요. 네. 당 대표 유임한다면서요. 네. 유임해서 딱 원내 지구당까지 싹 장악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뭐 다른 무엇이 클 가능성을 그냥 아니 그건 이재명 대표라서가 아니라 보통 당권을 추구해가지고 올라선 사람 입장에서는 다 그렇겠죠. 아니 국민의힘이야 원외가 많으니까 원외라도 다 장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이 108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원외라도 다 줄 세워야지. 그렇게 보면은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줄 세우기 정치를 끌어내는 것, 뭐 이 기타 몇 개가 같이 함께 돌아가야 돼요.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해 보여요. 네네. 내가 당 대표 나가서 네. 거기서 해가지고 원외 그걸 주축돌로 해서 네. 언젠가는 그 한번 윤 대통령하고도 한번 맞짱 뜨고 뭐 이렇게 한번 하려면 지구당이 필요해. 네.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어? 아니 지구당 있으면 국민들한테는 뭐가 좋은 거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건 네. 개딸이라고 불리는 이 당원들 있잖아요. 핵심 당원들. 열성 지지층들. 열성 당원들이 지역에 가서 정치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로 들려요. 근데 제가 보는 강성 지지층들은 지역에 사무실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희도 사무실 마련해 갖고 놓고 있으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오시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고인물들이죠. 거의. 그래서 오히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는 강성 지지층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보다 실제로 오프라인 지구당을 통해서 뭐 돈 내고 하면서 역할을 하시는 그분들의 목소리도 많이 듣겠다 이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 최근에 그 흔히 말하는 강성 지지층들한테 굉장히 좀 흔들리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잘못을 한다면 개딸들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온라인에서 목소리 내는 것보다 지구당에서 실제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그걸 좀 더 듣겠다. 뭐 이런. 근데 시- 박주민 시선이 의원 있지 지난번 않을까요? 보니까 박주민 의원 사무실 가서 막 대자보도 붙이고 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활동을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말씀하셨던 것은 무슨 플러스 알파가 있냐. 한동훈 위원장이 왜 하자고 했냐면 네.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지금 있는 법적 지위가 없는 당협에서는 중앙당에서는 사무실을 연락을 해요. 없으면 나중에 당무감사 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실 비용 들어가죠. 합법적으로 돈 걷지 않으니까 내 돈 써야 되지 않습니까? 동네 현수막 거면 수백만 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에 최소 500만 원 정도의 돈을 막 나가서 쓸 수 있는 정도 하면 당협 관리가 불가능해요. 그럼 정말 참신하고 유능하고 젊은 사람들이 4년이라는 시간을 원회에서 내 돈 500만 원 이상 써가면서 버틸 수 있어? 하면 총선 끝나자마자 저한테 상담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4년 동안 버텨봤으니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것도 정치를 처음 들어온 누구나 봐도 참신하고 괜찮은 전문가 인력들이. 제가 봐서 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거를 김병민 최고한테 상담을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4년을 뒤에 버텼으니까 다음번에 당 대표 나오실 거예요. 벌써 이렇게 상의가 들어올 정도면은 내가 보니까 이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젊고 참신한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수도권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돈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토호 세력들 중심으로 원회가 세팅될 수 있으니 이걸 바꿔보자는 선한 의지가 반영됐다. 네. 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혹시 저 김병민 전 최고 찾아오시는 정치인분들 워낙 이제 TV 많이 나오시고 유명하시니까 인지도도 높고 해서 굉장히 다선 의원인 줄 아시는 모양인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당선된 적은 없습니다. 원회 전문가입니다. 원외 전문가입니다. 원외 당수, 원외 원외 당수. 원외 당 대표. 원외 대표로. 하나의 그림자당이 있는겨.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런데 가장 대중성이 섀도우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거 원래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었는데 나가버려갖고. 물려받으셨구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군 관련 이야기도 좀 많이 있었고요. 또 정치 개혁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분이 정말 최적의 패널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전문성과 웃음을 동시에 줄 수 있는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